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온 나라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어수선한데 그나마 다행이라 할까요? 이 부산에서 열린 대형 국제회의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계엄령 발동 이전에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은 또 영 불만족스러웠거든요. 특별한 성과 없이 합의에 실패했죠. 네네. 이번 협상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플라스틱 오염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170여 개국이 모여서 우리 부산에서 뭔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됐고, 네. 우리 국민도 그렇고 세계적인 관심이 컸고요. 이 플라스틱 협약은 회의 자체가 2022년부터 해서 올해가 이제 5번째에 뭔가 최종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합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플라스틱 협약의 회의의 쟁점은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이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하죠. 그걸 1차 폴리머라 그러는데 네. 이 생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해한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회의 초반에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다면서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첫날에 그 협약의 의장이 한 7, 80장 되는 그게 복잡한 협약 문안을 추려가지고 네. 예, 한 20여 장 정도로 해서 3차 초안을 만들고, 또 그때는 이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이 예상을 깨고 전향적인 태도도 보여서 잘 되겠구나 했지만 결국은 이 각각 어떤 각 나라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됐고, 내년에 다시 또 추가 회의를 해서 다시 논의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협상이 무산된 까닭이 궁금한데 누가 반대를 한 겁니까? 결국은 플라스틱을 이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플라스틱 생산에 규제를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는 반대죠. 보통은 170여 개국 중에서 파나마, 멕시코, EU 같은 이런 나라는 플라스틱 생산을 좀 규제해야 된다에 동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죠, 러시아 같은 이런 이제 산유국이 반발을 했죠.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은 석유를 팔아먹지 못하니까 그런 면이 컸고, 특히 러시아가 오히려 생산 규제보다는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자 이러면서 생산 규제에 아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유국들이 반대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바로 석유 때문이죠. 네. 제 모든 게 지금 뭐 1차 폴리머 하는 플라스틱 원료는 석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생산이 규제가 되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이런 규모에서 어렵고, 그래서 이쪽에 산유국들의 입장은 일단 생산의 규제에는 반대하고 쓰고 남은 플라스틱을 흔히 말해서 재활용하든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즉 생산은 그대로 하고 거기 나오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산 규제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그 나라의 어떤 석유 자원 그리고 그 경제 이해관계가 결국은 전 세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시급성 같은 거를 무시하게 됐고, 특히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또 높은 국가들이 당장 또 손실을 입는다 이래서 거기에 또 편성한 것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또 한국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회의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최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정부는 말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 다한다 했지만은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이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국 64개국 공동선언이라 정도는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5위 정도
되는 전 세계에서요? 예. 오. 그런 나라인데 네. 이 앞서 이야기한 이 협상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그런 어떤 제한하는 제안서에 한 번도 이름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막판에 협상 과정에 이 환경부나 외교부 장관이 늦게 등장해서 그냥 협상 타결 어떤 시도를 하는 사진 찍고 적극적인 뭔가 우리나라의 주체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권, 이니시어티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생산 규제 문제는 거의 입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역시도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수출 상품이 한 전 세계 5위인데 네. 약 한 229억 달러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규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좀 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주체국으로서 전 세계에 협약에 좀 더 이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과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미흡함 같은 게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금 같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또 우리도 이번 플라스틱의 어떤 이런 협약을 통해서 산업 어떤 그런 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한다면 굳이 왜 주체국으로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부산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까 기대가 컸는데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열릴 이 추가 협상에서는 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협상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소식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교수님? 오늘은 지구의 어떤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다양성. 지난 한 10월 달 정도 됐죠. 세계 자연기금 WWF가 2024 올해 지구 생명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50년 동안에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한 73%나 감소했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민물 생태계가 약 85%가 줄었고 뭐 중남미 지역은 95%가 감소했는데 생물 다양성 위기가 왜 발생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73% 감소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뭔가 아주 심각한 상황 같긴 합니다. 우선 개체군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 세계자연기금 WWF하고 런던의 동물학회가 전 세계 한 5천여 종의 약 3만 5천 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를 조사한 거거든요. 추적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말이 개체군이란 말이 좀 그러는데 이거는 그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이 어떤 우리 같은 마을을 이루듯이 그런 군집 생활하는 집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사바나의 사자무리 또는 아마존의 어떤 앵무새 집단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물 집단의 크기가 즉 그런 크기가 예전보다는 무리가 즉 가족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마을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야생 동물의 73%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죠. 야생 동물의 73%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소가 아니라 평균의 집단의 규모가 줄었다. 예를 들면 어떤 호수에 50년 전에는 물고기가 한 1,000마리 살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270마리 정도 남아 있다 이런 거고 어떤 숲에 한 1,000상 정도 있던 그런 새들이 한 270상 정도로 줄었다. 그게 이제 이 감소가 한 73%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 그런 종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다 보면 멸종하는 동물들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뭐 가족도 옛날에는 우리 뭐 저희들 시절에는 보통 한 집이 한 가족이 한 5명 그런데 지금 뭐 한둘 있다가 앞으로 애 안 나오면 없어지는 거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자연적인 멸종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다.
뭐 수백 배 빠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라고 IPBS라 하는 이게 조사에 따르면은 네. 2019년까지 전 세계 800만 종 800만 종. 생물이 한 800만 종 정도가 발견됐는데 수십 년 안에 100만 종이 멸종. 100만 그것도 아니고 마리도 아니고 100만 종이 종이. 멸종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조금 더 와닿게 보면은 지난 2021년도에 11월 달에 그린피스와 이 생물 다양성 재단이 네. 이 여기에 대한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연구 조사 보고서라는 걸 내놨어요. 그 제목이 사라지는 것들의 초상 이랬는데 여기를 보면 봄, 가을, 뭐 겨울의 계절마다 서식지가 어떻게 바뀌는 따라서 멸종 위기 동식물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기후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지금 변하면 하늘 다람쥐가 겨울철 먹이의 위협을 받고요. 그리고 겨울이 너무 따뜻하고 하고 짧아지면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점차 사라지고 흰눈이 별로 안 내리면 네. 그 흰눈의 이 하얀 쪽잡이는 눈이 희어야 숨어서 살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해진다고 봄 되면은 봄이 앞당겨지면 이제 봄의 감각을 잃은 이 경치개구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뉴스도 보잖아요. 양서류 같은 경우가 위협당하고 또 가뭄이 봄 가뭄이 지속되면 산불 자주 나고 뭐 여름 같으면 도시가 더워지면 매미가 많이 늘고 우리 시끄럽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뭐 특히 열대기구로 변하고 이러면은 남쪽 나라의 새들이 한국에 와서 눌러 앉아요. 철새가 안 가요. 그런 등등등의 어떤 뭐 모기도 겨울철에 완전히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가 지금같이 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 지구 생물종의 50% 이거는 이제 수죠. 아까 이제 개체군이 아니라 네. 거의 절반이 사라져서 이걸 뭐 제6차 대멸종이랄까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죠. 대멸종이라는 키워드까지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 민물 생태계에서는 야생동물 개체군이 85%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봤는데 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유까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 인간이 식량 생산 시스템 자체의 어떤 문제에서 그동안에 이제 식물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생태계 뭐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살 수 없도록 땅을 그쪽을 많이 개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매립을 하든가 해서 또 상당히 그 예전에는 민물 생태계가 되던 그런 서식처가 한 40% 정도가 전부 식량 생산하고 이런 데 쓰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습지가 사라지고 하천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85%나 감소한 거죠. 옛날 같으면 원인은 인간한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특히 파괴해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 많이 쓰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지금 습지라는 게 굉장히 사실 논이라든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식량 생산에만 너무 치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교수님 또 식량 생산을 임의적으로 또 저희가 막 줄이거나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농업 용수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깨끗한 물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예를 들어 좀 우리가 뭐 우렁이 농법 같은 거 들어봤잖아요. 네네. 지금은 물 자체에 화학농 이렇게 많이 쓰니까 논에 다른 어떤 동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곤충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식량 생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식량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플랜테이션 개념으로 옥수수 밀 같은 거를 에탄올 만들기 위해서 식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살려야 곤충 거기에 대한 어떤 생물도 살고 우리 인간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별로 생물 다양성 감소 폭이 크게 다른 이유가 뭘지 궁금해졌거든요. 중남미와 이 카리브해 지역이 95%로 심각한 수준에 비해서 유럽이나 북미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이거는 이제 보고서를 보면 네. 일종의 약간 선진국과 뭐 개도국, 후진국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중남미 이런 지역은 95%나 줄었고 네. 아프리카도 한 70몇 프로 줄었고 뭐 유럽이나 이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한 30%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이유는 이 조사가 1970년부터 한 50년 사이에 2020년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전에 유럽이나 북미는 이미 많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은 거죠. 그런데 이제 중남미가 70년대까지는 잘 보존되고 있던 것이 근래에, 즉 그 앞에는 벌써 100년 전에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개체군이 줄어 있었는데다가 줄어든 게 좀 적고 네. 그 전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 원시림을 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보존해 있다가 예, 그게 개발되고 하면서 많이 줄었다. 특히 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아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의 파괴죠. 거기를 목축업을 하고 또 불을 태워 가지고 농지 샀고 이러니까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동식물, 생물들이 거의 많이 개체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결국 인류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위험하다는 건 다 알지만 네. 제인 구달이라고 우리 침팬지, 특히 영장류에 대한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생물 다양성, 바이오다이버시티 자체를 생물의 거물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거미줄처럼 생명체가 모두 연결돼 있다 이거죠. 우리 먹이 사슬로도 연결된대. 그런데 지금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깨지면 우리가 당장 지금은 깨구리를 보지만은 그게 뱀하고 연결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식물 보면 우리 인간이 최고 포식자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의 그물망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에서 산호초 같은 경우에 그게 산호초가 사라지면 수많은 생물,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사라지는 것이죠. 산호가 사라지면 물고기가 살 곳이 없고 그러면 물고기가 없으면 우리 수산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산호초는 이게 지진이나 파도 같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면도 있고 자연재해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시는 물 자체의 어떤 정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산호초를 그냥 하나의 개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류로 보면은 생명 필터죠. 그렇게 생각하고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결국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네.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 이러면은 한 5가지 아까 중요한 혜택이 막 산호초 이야기를 했듯이 식량이나 깨끗한 물, 공기 같은 게 생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제공이 되죠. 기후 조절해주고 질병을 막고 천적이 있어서 서로 잡아먹어요. 그다음에 이 질소인 같은 어떤 영양분, 비료 같은 게 자연 비료가 생겨요. 그 안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끗한 환경, 공기라든가 이거는 심신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미래 혁신 의학 같은 것도 전부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 자체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장기적인 어떤 큰 생명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일이라 볼 수 있죠. 네. 자, 지금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생태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해결책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좀 국제적인 그런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는 기업 차원, 개인 차원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예,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도 있고요. 앞서 플라스틱 협약 같이 정말 새로운 큰 틀을 짜야 되는 거죠. 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나 바다의 한 30% 정도는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뭐 부산도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낙동강 습지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바로 문제가 그렇죠. 여기에 동의한다면 낙동강 항구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쉽게 다리를 놓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또 개발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충분하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요새 ESG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활동하는 게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하는 이게
이케아라든가 소니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국 타이어 앤테크놀로지하고 여기 정도만 그게 참여했다니까 좀 더 많은 대기업이 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든가 어떤 자연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경영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들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개인적인 거는 뭐 언제나 우리 같은 이야기지만 플라스틱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의 패턴을 좀 바꾸는 거지요. 식량 낭비를 줄이고 효율화하고 친환경 제품, 화학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가능한 줄이고 일회용 사용 플라스틱을 정말 줄여야 되고 그리고 특히 GMO 같은 어떤 이런 수입을 좀 막아내고 우리 안에서 국내에서 자족할 수 있는 즉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농수산물에 대한 식량 문제를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하는 그런 소비자 의식이 녹색 소비자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모든 게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는 그런 큰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정말 이런 데에 좀 더 민감하고 국제적으로 주도성을 내고 기업의 어떤 산업의 생산 패턴을 좀 바꾸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또는 이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걸 해치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페널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 개인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최소한의 예의로서 지금 있는 우리 지구를 함께 공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녹색 소비자 의식을 좀 갖추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